네, 이제 문제 10분 정도 됐으면 다 풀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 댓글 달아놓으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늦게 접속해서 공법보다 세법이 어려워요. 그 세법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힘들어요. 그 강의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흐름으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세법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설명하고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중간에 턱 들어와서 라이브를 듣는다. 그러면 앞에 게 이게 좀 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너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세법 전체 못 들으신 분이면 아마 그 오후에 5시 넘으면 다시 이 방송이 한번 다시 재방송이 될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럼 그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세요. 그리고 너무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들으실 때는 빠른 배속보다는 정배속으로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시고 이제 재방송할 때는 멈춤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라이브로 이렇게 재방송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도저히 내가 여기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한번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다시 되돌리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 진도만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도가 늦게 나가더라도요. 하나라도 익히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나중에 가면 이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차분차분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기산한다 이 말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거기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먹었을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 보유기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한다 이 말은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해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기산한다는 날은 그 배우자가 나에게 증여했던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것 맞지요?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증여했던 사람 나한테 증여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취득한 그때부터 내가 팔았을 때까지 그 기간 모든 총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글 올려놓으시면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된 게 있으면 빨리 이제 질문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비대면 수업도요. 진짜 더 재밌어요.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질문을 하시라게도 못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글을 쓰시라니까 글을 막 쓰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문제 한번 해설해 보죠. 오늘 문제는 실질 거래가액 방식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1번은 취득에 관한 쟁송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 비용. 그러면 취득과 관련한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취득과 관련이죠. 취득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대신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된 게 있으면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게 있으며 그거는 양도소득세에서 경비에서는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그거는 제외하고요. 이러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다. 그럼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하고 거래가지고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가지고 고가로 취득을 했더라도 그 고가 취득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다시 재계산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하니까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시가로 재계산을 하니까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하면 시가까지만 인정하고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했네요. 취득 원가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더해가지고 거래 가액을 확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래 가격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죠. 취득 원가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가격을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자 상당액도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네,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납부했네요. 그럼 실제로는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가 아닌데 폐업을 하면서 잔존 재화에 대해서 사업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면 사업자가 낸 그 돈은 물건값에다가 10%만큼을 부가가치세를 내가 직접 부담했으니까 그 금액도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5번. 현재가 차린 차금조. 그런데 보니까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거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게 있으면 그 산입된 것은 양도소득세 취득가격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문제 2번 가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자, 양도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순서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전번주에 했어요, 이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다. 그러면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추가 발생이라는 이야기는 취득할 때는 들어간 돈이 아니지만 나중에 돈을 너무 늦게 주다 보니까 추가로 내가 더 부담해야 될 이자는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되면서 징수한 조정금이 있네요. 그러면 내가 공부상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내가 내놨더라도 징수한 조정금을 내놨더라도 그 부담한 그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네요. 3번.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취득세 인정되죠. 양도소득세 작성비용 인정되죠. 재산세 안 된다겠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X. 그럼 답은 3번. 그다음에 자산취득 매매계약서 작성비용. 자산취득 내가 물건 취득할 때 중개보수 있잖아요. 매매계약서 계약서 작성비용도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자, 문제 4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걸 찾아라. 1번. 사업자가 구분계 현재가 차린 차금으로 장부상에 계상을 했더라도 기록을 했더라도 추가 자, 이 부분은 추가 부담 이자라고 그랬죠. 내가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이미 약속이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고 장부상에 계상 기록을 했으니까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인지세 매매계약서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 인지세, 취득할 때 인지세, 당연히 인지세도 취득과 양도할 때 직접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네, 건물, 도장, 페인트, 붓으로 바른 거 있잖아요. 붓으로 바른 것은 요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냐면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그럼 내가 이 돈을 좀 썼는데 이 돈으로 인하여 내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어요. 등기된 상업용 건물이나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되고 건물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안 돼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또 외국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자, 2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이제 문제 6번. 장기보유 특별 옳지 않는 거. 70%의 세율이면 미등기죠.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팔았으면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미등기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전제조건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3년 이상이고 등기된 토지나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3년 6개월 거주기간 2년 5개월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됩니다.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 6개월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4%. 그러면 3, 4, 12, 12%. 그 다음에 거주기간 2년 5개월이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여기도 4%. 그러면 2, 4, 8, 8%. 그렇게 해서 둘이 합쳐서 토탈 2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권 건물의 양도 가액에다가 틀렸죠.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 차익에다 곱하는 거지 양도 가액에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너 거주자가 보유기간이 15년인 등기된 건물이다. 그러면 15년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된 건물이면 곱하기 2%. 그러면 2, 5, 10, 30%. 그래서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은 등기되고 3년 이상이면 곱하기 2%씩 올라가요. 최대 3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이제 7번.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등기만 되면 돼요.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등기만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가 돼요.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미등기 상태는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미등기 틀렸네요. 무조건 등기만 찾으면 돼요. 보유기간, 등기된.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미등기 상태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일단 무조건 등기만 돼 있으면 다 받아요. 보유기간 묻지 말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등기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이제 8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이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국내 토지와 주택을 토지와 주택은 두 개 다 부동산이네요. 두 개 다 부동산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겠네요. 이렇게.
토지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둘 다 부동산이잖아요. 둘 다 부동산이니까 1년에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양도해서 두 개를 더해서 연간 250만 원. 그럼 최대 500이 아니라 최대 250만 원밖에 공제가 못 받습니다.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은 3년이고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시면 돼요. 또 미등기 상태로 건물을 팔면 세율은 70%예요. 5번. 등기된 비사업용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무조건 기본공제는 등기가 됐냐 안 됐냐만 따지시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은 따지면 안 돼요. 보유기간 묻지 말고 등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지금 틀렸어요. 자, 9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세율의 연결이 올바른 거. 이거는 내년 시험을 위한 시험용으로 지금 현재 세율이 아니라 우리 내년 10월달 시험용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니요, 선생님 지금 오늘 현재 세율로 문제 풀면 틀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 10월 30일 날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다. 1년이 안 됐으니까 토지나 건물은 1년이 안 됐을 때는 40%가 아니라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된 주택이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주택자다.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50%가 아니라 60%.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1년이 안 됐네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세율이 50%가 아니라 70%. 1년 미만 보유한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1년이 안 됐을 때는 50%. 그럼 4번은 맞았네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은 60%가 아니라 70%. 1년 미만이었을 때는. 세율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세율은 암기 안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세율은 오늘 배웠던 기본적인 세율만큼만이라도 조금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난 지금 세율 암기 좀 빠르다. 그러면 1월달 넘어서 2월달에 암기하셔도 되니까요. 오늘 이 문제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못 풀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오셔도 돼요. 이제 10번. 양도소득세 세율로 가장 옳지 않는 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토지다.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1년 미만 등기된 상가는 50%. 분양권. 1년 미만인 분양권은 70%.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이거는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문제를 내놨네요. 비사업용의 토지는 일반적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할증이에요. 10% 할증. 미등기, 미등기 토지다. 그럼 무조건 보유기간 묻지 말고 70%. 자, 그럼 틀린 건 3번이 틀렸어요. 자, 여기 오늘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다 맞으신 분이 있는가 했더니 다 맞으신 분 글 안 올렸네요. 안 올린 거 보니까 다 맞으신 분 없는 것 같네요. 예.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하고 누군가가 올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거짓이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시네요. 다 선량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아마 오늘 문제는 아마 4개, 5개 정도 요렇게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4개나 5개 정도 맞추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개그맨 중에 달인이 있어요. 그 달인 그분이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자기 이제 메모장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적어놓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구가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하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였기 때문에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그맨 김병만 님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기 이제 후배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메모장에다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한번 쭉 보면서 진짜 대단하구나. 봐요.
여러분 꿈을 향해 꾸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꾸준히 준비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요. 준비하는 사람이 끝에 가서는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승패는 컨트롤을 할 수 없지만 준비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최고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 꿈을 향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인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자기 후배들, 자기 길을 따라오신 분들에게 이만큼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은 내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해주시라.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좋은 말을 좀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려우시거든요. 많이 어려우신데 근데 너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밀어붙이면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시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세법 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분 나왔네요. 10개 다 맞췄어요. 그랬어요. 10개 다 맞췄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다 맞췄다고 글을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냥 문제 내가 뭐 몇 개 풀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다 맞췄어요 이런 게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그다음에 또 주택 미등기 70% 1년 미만 주택도 70% 맞죠? 근데 맞아요. 미등기는 무조건 70%예요. 그리고 1년이 안 돼도 70%예요. 등기 되고 1년이 안 돼도 70%예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만 그래요. 주택인 경우는 미등기로 팔아도 70%, 1년이 안 된 상태로 팔아도 70%짜리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너무 힘들게 잘 따라오셨고 또 다음 주도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 11월, 12월 마지막 강의인데도 또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 몇 개를 좀 배울 거예요. 특수한 경우 몇 개 배우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다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수업을 들으시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잠시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2-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동영상이 올라오면 동영상 강의를 옆에서 한번 다시 틀어놓고 한 20분 정도 강의를 들어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그 부분에 대한 내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계속 진도 나가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제 한 번은 정배속으로 들으시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될 때 정배속으로 해놓고 두 번째 이해 안 되면 1.5배속으로 다시 되돌리기로 해서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공부하기 힘드실 때는 그날 공부했던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뒤로 늦춰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나는 내일 하면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은 오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